네, 경제 쏙쏙 시간입니다. 오늘도 경제부 박진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첫 소식입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했네요. 그렇습니다. 이 삼성전자 직원 중에 노조에 참여한 사람이 약 3만 1,000명 정도 됩니다.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 이른바 전삼노가 어제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했습니다. 지난 8일 전삼노가 생산 차질이 목적이라면서 삼성전자 창사 이래 사상 첫 파업을 시작한 지 사흘 만에 무기한 파업으로 전환하며 전선을 확대했습니다. 전삼노는 1차 파업 기간에 사측이 어떠한 대화에 시도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곧바로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현재 노조가 사측이 원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노동조합 창립 휴가 하루 보장, 전 조합원 임금 기본 인상률 3.5% 적용, 성과급 제도 개선, 또 파업에 따른 경제적 손실 보상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 당초 노조는 오는 15일부터 닷새간 2차 파업을 하겠다라고 예고를 했지만 회사와의 대화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 이날부터 무기한 파업을 선언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무기한 파업을 선언을 했으니까 네. 당연히 생산 차질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노조의 파업 참여 의사를 밝힌 인원이 약 6,500명 네. 정도 됩니다. 삼성전자 전 직원의 5%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대부분 속한 소속은 반도체 부분입니다. 전삼노는 무기한 총파업의 1차 목표로 8인치 라인 가동 중단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에 당분간 8인치 웨이퍼로 반도체를 만드는 생산 라인에 대한 결근 투쟁이 집중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구형 제품으로 불리고 있는 8인치 반도체는 주로 자동차와 가전, 전력 반도체 등 산업용 반도체 생산에 쓰이고 있습니다. 최근 인공지능 반도체 제조에 쓰이는 것이 3나노미터 등 최첨단 공정은 아니기 때문에 이 자동화 수준이 좀 낮은 상태고요. 파업한다면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다만 삼성전자를 비롯해 주요 반도체 기업이 이미 부가가치가 높은 12인치 반도체로 주력 생산 라인을 옮긴 만큼 전체 생산 차질은 당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생산 차질이 당장은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이렇게 파업이 길어진다면 또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파업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 특히 전체 직원의 업무 피로도는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전삼노가 가장 관심 갖는 부분이 무엇이냐를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성과급 부분입니다. 2021년이었습니다. 영업이익을 성과급 산정의 기준으로 변경한 SK 하이닉스와는 다르게 삼성전자는 경제적 부가가치라는 자체 공식을 기준으로 성과급을 정합니다. 올해 기준으로 한다면 반도체 부분에서 연간 약 11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야 그때부터 초과이익 성과금이 단계적으로 발생하는데 그게 아무래도 다른 회사와는 좀 불리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이 반도체 업황이 예상보다 빠르게 반등하면서 총파업 동력과 명분을 떨어뜨리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올해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에서 20조 원 넘는 영업이익이 유력한데 이럴 경우에는 성과급이 평년 수준으로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삼성 안팎에서는 갈수록 총파업 참여율이 낮아질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관련해서 다른 이야기도 해볼까요? 갤럭시 제품, 신제품 공개되는 언팩 행사 때마다 참 관심이 높은데 이번에는 언팩 행사 파리에서 열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어젯밤 10시 아마 많은 분들이 직접 생방송으로 지켜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 삼성전자 10일 어제였습니다. 파리 루브르의 카루젤 드 루브르 전시장에서 갤럭시 언팩 행사를 열어서 신형 폴더블 폰 갤럭시 Z 폴드 6, 갤럭시 Z 플립 6를 공개했습니다. 새 폴더블 폰은 전작의 약점을 보완하고 장점은 극대화했다는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Z 폴드 6 같은 경우에는 전작 대비 한층 슬림해졌고 무게도 줄이고 두께도 얇아졌습니다. Z 플립 6는 화면에 접히는 부분의 주름은 자세히 보지 않으면 찾기 힘들 정도로 개선이 됐고 배터리 용량도 커졌습니다. 두 제품 모두 최신 갤럭시 AI가 기본으로 탑재됐는데 통역 기능에 대화뿐만 아니라 외국어 강연이나 연설을 실시간으로 번역해주는 듣기 모드가 생겼다고 합니다. 이제 전화 통화뿐만 아니라 카카오톡이나 왓츠앱, 텔레그램 음성 통화도 실시간 통역을 해주고 음성 녹음은 텍스트로 변환해서 번역, 요약까지 해준다고 합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새 장마철이다 보니까 아침에
오늘은 비가 올까? 우산을 챙겨야 되나? 이런 날씨가 참 궁금하기 때문에 날씨를 좀 찾아보곤 하는데 어플도 많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예전에 네. 뭐 TV에 나오거나 아니면 라디오에서 나온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 날씨를 봤는데 네. 요즘에 강수량 전망치가 심심치 않게 빗나가고 있고 폭우와 폭염이 동시에 나타나는 날씨가 계속되면서 날씨 예보를 둘러싼 시민들의 혼란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보다 확실한 날씨 정보 어디서 얻을까? 기상청 예보에서 또 해외 기상 앱으로 갈아타는 날씨 이민 현상도 있다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외국 날씨 앱이 이 체코에 본사를 둔 윈디닷컴이라는 게 있고요. 미국 펜실베니아에서 설립된 민간 기상 기업인 아큐웨더 등이 있습니다. 이용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잘 전달하기 때문에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 앱의 인기 비결입니다. 네, 말씀해주신 어플들이 외국 기업, 그러니까 네. 외국 어플들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 기상청 어플은 없나요? 우리나라 기상청 어플도 있는데 네. 이 얘기에는 또 국회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상청이 2015년에 운영하던 기상 앱을 접었습니다. 이유가 뭐였느냐? 당시 19대 국회가 민간 시장 활성화를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민간 서비스와 유사하거나 활용도가 낮은 공공기관의 모바일 서비스 개발을 중지하라라고 했지요. 그런데 기상청 날씨 앱은 그때까지 550만 명의 사용자를 모으며 인기를 끌었던 앱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그러다가 5년 뒤인 2020년 20대 국회에서 다시 공신력 있는 기상 앱이 필요하다. 이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날씨 알림이 앱을 재출시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건 겁니다. 가장 궁금한 건 과학적으로 해외 날씨 앱과 기상청 앱의 정확성의 차이가 있느냐라는 건데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민간 앱 역시도 이 기상청의 오픈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장마가 끝나고 나면 이제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될 때인데 네. 이 폭염 대피처 같은 게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네. 올여름 이제 편의점이나 은행 지점에 이어서 통신사 대리점에서도 이 폭염을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편의점, 은행 지점뿐만 아니라 KT 대리점 등에서도 폭염을 피할 수 있도록 기후 동행 쉼터를 505곳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민간 시설의 공간을 개방하는 기후 동행 쉼터는 C와 GS25 편의점 58곳, 신한은행 지점 197곳에 이어서 19일부터는 KT 대리점 250곳이 추가돼 총 505곳으로 확대됩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KT 대리점은 66제곱미터 수준의 규모의 상담 창구와 테이블을 갖추고 있어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을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시원한 생수와 부채를 무료로 제공하고 무선 인터넷 또 충전 시설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용 가능한 KT 대리점이 따로 있습니다.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서울시 기후 동행 쉼터 인증 스티커가 부착된 곳에서 가능하고요. 또 하나 알려드릴 것은 서울시에서 올여름 9개 유형의 폭염 대피 시설 3,116곳을 운영합니다. 폭염 대피 시설은 서울 안전누리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쪽방 주민이나 혼자 정보를 찾기 어려운 고령층 등을 위해서는 동주민센터나 관계기관에서 직접 찾아가서 안내합니다. 동주민센터 또 120 다산 콜센터에서도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고용 동향 나왔는데 20대 취업이 참 쉽지가 않네요. 그렇습니다. 고용 동향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요즘에 네. 어렵습니다. 이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6월 고용 동향을 좀 보겠습니다. 차갑게 식은 내수 경기로 인해서 고용 한파를 체감할 수 있는 수치들로 가득했는데 특히 고령층 중심의 취업자는 확대됐지만 청년층의 고용 둔화가 고착화되는 양상이 보입니다. 특히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90만 7천 명으로 전년보다 9만 6천 명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실업자 수는 1년 전보다 5만 명 늘어나 85만 7천 명이었고 실업률도 0.3%포인트 올라서 2.9%에 달했습니다. 연령별 취업자 중 증가수를 좀 보게 되면 60세 이상에서 25만 8천 명 증가했는데 20대와 40대 취업자는 각각 13만 5천 명, 10만 6천 명이 줄었습니다. 15세에서 29세 취업자도 전년보다 14만 9천 명 감소하면서 20개월 연속 뒷걸음질을 쳤고요. 청년 실업률 6.2%, 여전히 6%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요새 음식점에 가면 네. 키오스크로 주문하는 곳들 참 많은데 이 음식점 키오스크가 청년 일자리에 영향을 미쳤다 이런 조사도 있다고요? 네, 키오스크가 이제 처음 네. 등장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코로나 때 등장하게 네. 됐는데 이것이 또 청년 일자리와 연결될 수도 있다라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음식점업의 일자리 변화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음식점에서 키오스크를 도입할 경우 판매와 서빙 근로자의 고용률을 11.5%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보고서는 이제 서울 지역 음식점 2,000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이런 분석을 내놨는데요. 이 상용직은 오히려 고용이 4.9% 늘었지만 임시 일용직 고용은 8.7%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연령별로는 29세 이하에서 23.1%나 감소한 반면 30세에서 59세에서는 17% 증가했습니다. 키오스크가 알바생 등 청년 단기 근로자 일자리를 주로 빼앗는 것은 아닌가라는 대목이 보이고요. 또 키오스크를 도입한 음식점에서 판매 서빙 근로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2.06시간 증가했는데 고용 인원은 주는 대신 남아있는 근로자들에게 업무가 쏠린 것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새는 넷플릭스 같은 OTT들 많이 사용하시니까 저도 영화관 가는 횟수가 많이 줄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영화관들이 요새 좀 변신을 하고 있다, 바뀌고 있다. 이거 어떤 얘기인가요? 보통 영화관 간다고 할 때는 이제 1,000만 영화 정도 돼서 네.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질 때 한번 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영화관에서도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각각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롯데시네마 같은 경우에는 홍대 입구점에 몰입형 체험 공간 라이브 시네마라는 걸 선보였어요. 이 살아 움직이는 영화관을 테마로 시작한 이 프로그램은 관객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돼서 신 스틸러로 불리는 전문 연기자와 함께 역할극을 하는 동시에 문제를 풀어서 공간을 빠져나가는 체험 콘텐츠가 되겠습니다. 메가박스는 신의 도슨트의 두 번째 시즌을 이달부터 시작했습니다. 신의 도슨트는 세계 곳곳의 유명 미술관, 작품, 예술사를 전문가 해설과 함께 스크린으로 감상하는 미술 강연 프로그램입니다. 또 영화관을 개조해서 스포츠 공간으로 재탄생하는 곳도 있는데요. CGV가 지난 2022년 종로 피카디리 1958점에 처음 선보인 클라이밍 짐 피커스는 멀티플렉스 영화관을 여가 시설로 변모시킨 첫 사례인데 이용객들한테 좋은 반응을 얻어서 이 피커스 2호점, 3호점을 열었습니다. 네. 영화관이 공연장이 되기도 하고 또 스포츠 관람을 하는 장소로도 사용되기도 한다면서요? 네, 예전에 이제 월드컵 때 한번 모여서 한번 네. 응원했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 CGV 같은 경우에 이제 한국 야구위원회 KBO와 2024 KBO 리그 CGV 극장 상영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이번 협약으로 프로야구 1,000만 관중 시대를 앞두고 극장에서 야구를 즐기는 응원 문화를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이런 추세가 우리나라뿐은 아닙니다. 지난해 10월에는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라이브 공연 콘서트 실황 영상인 테일러 스위프트 디 에라스 투어는 미국 박스 오피스에서 정상에 올랐고요. 이후 개봉한 비욘세 공연 실황 역시 비욘세 르네상스 투어 역시 전미 박스 오피스 1위를 휩쓸면서 공연장으로 영화관이 변신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추구미를 아십니까? 네. 추구미. 새로운 신조어가 온 것 같은데 저는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겠거든요. 이거 어떤 의미인가요? 추구미 하니까 뭐 이게 어떤 건가라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이 추구미라는 의미는 어떠한 목적이나 목표를 뒤쫓아 구한다라는 거에 추구. 여기에 또 아름다움을 의미하는 한자어 미를 결합한 신조어입니다. 즉 본인이 목표로 하는 미적 스타일이나 이미지, 감성 등을 의미하게 되는데 이 단어는 패션이나 뷰티, 음악, 연예인의 취향이 드러나는 모든 분야에서 다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이미지 등을 올려두고 완전 내 추구미 등으로 표현을 하거나 해시태그 추구미를 써서 공유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용법인데 MZ세대들의 유행어로 꼽히면서 트위터에서 활발하게 사용되다가 다른 커뮤니티로 퍼져나가면서 보편적인 신조어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네, 오늘도 신조어 하나 새롭게 배웠네요. 네. 경제 소속 지금까지 경제부 박진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